두 번째 세션은 서울시립대에 계신 김우철 교수님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세, 법인세, 또 부동산세, 거기다가 또 다른 세도 있던가요? 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조목별로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지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 25분 그 정도 내에서 끝내주시고 토론을 10분 정도씩 해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한 5분 정도 해주시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김우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우철입니다. 오늘 KDI에서 이런 조세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날이 올해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고요. 네, 최종표 원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조세 재정 문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조세연구원 원장님까지 또 토론자로 와주셔가지고 심적으로 부담이 상당합니다. 두 대표적인 국내 국책기관에 두 원장이 앉아 계시고, 또 바로 저 앞에 저희 재정학회 쟁쟁하신 선배님들이 플로어와 또 이렇게 토론 앉으셔서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만, 여하튼 가능한 짧게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패러다임 변화라는 게 아마 오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도 중요하니까 이 패러다임에 어떻게 맞춰줄 건가, 아마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논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패러다임은 세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성장이 많습니다. 지금 소득 주도, 혁신, 공정.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포용적 성장 체제가 가장 설득력이 높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포용 국가라는 표현도 이제 정부에서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적인 의미의 특수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인클루시브 그로우스는 한국에 있던 아니면 미국에 있던 유럽에 가던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국가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포용적 성장 체제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 방향도 그런 포용 성장 체제에 이제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건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조세 정책 방향을 잡을 건가, 이 두 가지인데요. 앞에 박상인 교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재벌 개혁은 이제 이슈가 어떻든 단일하지 않습니까? 하나 이거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할 건가인데, 조세는 이게 한 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자리에서 제가 여러 주제를 소화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생략하고 패러다임 시프트에 그래도 좀 알맞는 주제에만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는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세제 개편이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분절적이고. 근데 이제 정책 권력 주기에 맞춰서 5년 단임제라면 대통령 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해 오시고 되시면 인수위든 직후든 조세 전략 기본 계획 세우고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에 그거 넣고 1, 2, 3, 4, 5년 어떻게 갈지, 그 연례적인 해마다의 세법 개정에서 그거를 실행해라, 소화해라. 그 아주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정권 초기에 이런 얘기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귀가 아프실 테니까 넘어가고, 진위계수가 우리가 나쁘지 않은 편으로 이제 돼 있다가 최근에는 통계청 공식 자료도 바뀌면서
세전소득도 안 좋더라 이렇게 지금 가는 분위기고요. 진위계수가 그런데 양극화의 뭐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양극화라고 할 때는 최고분위와 최저분위 비교해 보면 이게 그 분위 배수인데요. 10% 할 거냐 이제 20%씩 비교할 거냐인데 2014년 이후에 보면은 뭐 이미 경제 위기 이후에 대단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 있다 없다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극화를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긍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뭐 복지 수요 증대하고 장기 재정 전망하면 적어도 2050, 60년에 우리 복지 GDP 대비 복지 비율이 뭐 20대 후반으로 다 가는 게 나타나 있고요. 지출 뭐 올해 거의 9.7%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9.7%가 아마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EITC 같은 게 세출로 안 잡히고 세입에 이제 적용됐잖아요. 근데 그거 다 넣으면 제 생각에는 뭐 10%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이게 올해 뭐 세수 풍년에 이제 기대어서 내년까지도 이제 가는 분위기긴 한데 설령 세수가 좀 나빠도 명목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세출 증가율은 앞으로 뭐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재정의 그 세출 증가의 질도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재량적인 지출보다는 이제 의무 지출이 지금 50%를 올해 넘었고 처음으로 그 나머지 재량 지출도 진짜 재량이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 임금이나 경직적인 지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단연도 사업은 뭐 중간에 또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말 재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세출의 규모는 뭐 30조 안팎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정부가 정책으로 선택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이 좀 빠르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꼭 아셔야 되는 숫자는 관리재정 숫자 만성 적자화는 뭐 오래됐고 이제 3%까지 육박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정부의 전망이 나왔고 중요한 건 이제 20년이니까 내후년이죠. 20년에 이제 처음으로 통합재정 수지 국민연금에다가 보험료 건강보험료까지 넣은 그 수입이 이제 적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올해 내년 작년 올해는 이제 세수가 좋았기 때문에 뭐 굳이 재정 건전성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됩니다만 사실은 내년 후년이 이제 총선인데요. 이런 적자가 좀 더 가시화되면 그런 선거 국면을 전후해서 아마 증세의 압박은 상당한 수준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음 넘어가고요. 뭐 조세 정책을 만약 전략을 수립한다면 뭐 그 비전은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 결국 성장과 분배를 밸런스를 잡자는 게 포용성장 체제라면 그를 통해서 국내 삶을 개선하는 게 조세 정책 목표가 돼야 되고 이런 지금의 이제 국가 비전인데요. 혁신적 포용 국가인데 이게 다 돈이 듭니다. 다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하고 복지 분야든 기술 개발 분야든 혁신 분야든 그 재정 투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가 그게 이제 비전이 되겠고요. 목표는 이제 결국 조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너무 낮은 재분배 효과를 좀 높여야 될 거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이전 시간도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지만 그동안 이제 조세가 이렇게 재원 조달 그다음에 이제 재분배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시장 실패 보정이거든요. 근데 시장 실패 보정으로 주로 외부 효과에 치중해 왔는데 감히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시장의 경제력 집중을 조금 완화하는데도 조세 정책이 조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환이 필요하다. 보통 교과서에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조세 역할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소극적인 선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독과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세도 독과점 이익에 대해서 좀 더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의드리고요. 또 요즘 뭐 미세먼지 얘기 많고 비만 또
플라스틱 폐기물 얘기 나오는데 교정과세 역할도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 능력, 일자리 창출은 뭐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 제가 굳이 뭐 강조 안 해도 실효성이 문제겠죠. 그래서 도입 이제 개요를 좀 끝내고요. 구체적인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5개의 원칙을 세워봤습니다만 아까 내용과 좀 일부 중첩이 됩니다. 뭐 복지치료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조세 부담률 인상이 필요한데 지금 가만두어도 조세 부담률이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지금 어떤 뭐 경기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이제 공론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원칙은 우리의 세입 구조, 조세 지도가 있거든요. 뭐 부가세가 몇 비중이 얼마, 개인소득세, 법인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근데 그런 걸 우리 텍스 믹스라고 그러는데요. 세입의 구성. 그게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의 밸런스를 또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지금 모양을 알 수 있는데 그 편중을 해소를 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특히 이제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재산과세, 종부세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도 물론 직접세를 봅니다만 우리의 법인세는 조금 더 많은 편이라 저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에서 개편을 얘기하고 싶고 세수 비중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개인소득세와 자산과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조세연구원 14년에 왔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배운 이제 세제의 원칙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그러니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입니다. 이게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지배했던 모토인데요. 포용성장 체제에서는 이 모토에 이제 구속받아서는 안 됩니다. 낮은 세율만을 주장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넓은 세율은 맞지만 적정 세율이 앞으로의 모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좀 방대한 비과세 감면 이걸 축소를 해야 되고 실효세율을 회복을 해야 되고 또 2차 과제로 명목세율 개편에도 착수를 해야 될 거다. 네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시정해야 한다면 뭐 재벌 해체 이름 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만 저 조세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 가고 시장 내에서의 어떤 이익의 환수, 이익의 재분배 이런 쪽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 이윤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과 이윤에 대해서 좀 더 과세하자. 그리고 부동산 등 이렇게 일종의 경제적 지대, 자기 자신이 실제 기여한 것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범위의 이익이 발생한 것. 뭐 옛날에는 그런 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랬는데 불로소득은 경제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불로소득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경제적 지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게 보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좋은 세제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안 썼나요? 네네. 적정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 지출 수준을 잘 통제했다면 그 통제된 지출 수준은 이제 세입으로 충분히 조달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게 잘 안 됩니다. 쓰는 거는 잘 가는데 이 세입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재정 준칙을 고려를 하긴 하는데 채무 준칙보다는 저희들이 수지 준칙 그러니까 잘 통제된 지출 정도는 세입으로 적어도 중기시기에 5년 단위로 볼 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새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면은 이제 수지 준칙 예를 들어서 관리 재정 수지 한 뭐 GDP 대비 3%는 꼭 지키겠다. 그러면 5년 내에는 평균적으로 그걸 꼭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탄력 근로시간 있는 것처럼 좀 세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3.5%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나 다다음해는 꼭 그것을 만회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중기 시계의 수지 준칙을 도입해서 좀 커미트먼트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텍스 믹스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주로 소득 소비 재산 과세 간 조화만이 아니라 노동 자본 소득 간의 균형도 필요하다. 지금 자본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노동 소득 실효세율보다 더 낮으냐, 높으냐 명확한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낮은 종류의 자본 소득도 꽤 있습니다. 임대 소득 아시겠지만 정상 과세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법을 고쳐서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했고 과세를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고 돼 있지만 너무나 많은 감면 조치 때문에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여러분 잘 알지만 주택 양도소득, 1주택은 다 비과세입니다. 물론 9억이 넘는 집은 이제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상당한 비과세인 거죠. 수억 원의 돈이 과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 자본시장을 장려한다는 목적이지만 대주주가 아니면 단 한 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겠지만 중산층의 경우에 상당히 주식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올해 초까지는 상당한 수익을 냈을 텐데 낸 세금이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노동 자본 소득 간에 이게 균형이 잡혀 있나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세가 꽤 낮습니다. OECD에 비해서 전체 세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텍스 믹스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소득 재분배의 조세가 하는 역할이 매우 낮은 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낮으냐에 대해서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그래요. 소득세, 개인소득세 대표적이고 법인세 아무리 높여봐야 재분배 효과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실제 경제 효과를 돌아서 법인세가 재분배를 제고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고 실증분석에도. 그런데 소득세나 이런 자산과세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매우 지금 비중이 낮은 세금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올려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개인소득세 올리는 방식에서도 저는 세율도 이제 바꿔야 되지만 과표도 바꿔야 되지만 이제 비과세 감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비과세 감면이 과도한 게 왜 나쁘냐면 소득 재분배. 일단 세금을 엄청 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재분배하려는 그 힘을. 그리고 분포에서도 귀착에서도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1억 5천, 2억 계속 늘어나는 형태의 우리가 감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세액공제 일부 전환을 했는데 엄청난 또 조세저항을 맞았죠. 잘못된 건 이 세액공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틀렸다기보다는 그 조세정책의 추진 과정이 일방주의적이었고 또 잘못된 정보를 줬습니다. 어떠한 계층은 세금이 한 푼도 안 낼 거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 때문에 옆으로 맞았지만 결국 감면은 고소득층 위주로 지금 가 있는 감면들을 줄여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율도 우리 실효세율 낮은 게 여기 한번 대표적인 수치가 이건데요. 무자녀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5.3%의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이게 이제 다자녀 가구로 가면 더 낮아지는 거죠. 너무나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OECD는 이제 15.8%죠. 매우 낮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고 그 감면이 얼마나 커서 지금 국세 감면 전체 국세 감면액의 개인 소득세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 공제 같은 거 줄여야 되고 상한도 도입하고 또 이중으로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주고 근로소득 공제도 주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데
반면 인적공제라는 거는 뭐 상당히 중요한 공제인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 같은 것도 우리 특유의 어떤 정서가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본인 교육비만 인정하고 신용카드는 이제는 뭐 수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만 이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96년에 세율체계 단순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가 이게 언제죠?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보십시오. 1,000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외우기 쉽습니다. 148 10%, 20%, 30%, 40%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 차례의 지금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율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높은 구간만 일부 벌려놓고 이제 올리고 했는데 지금 이 세율 체계 개편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해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과표를 낮추기는 그렇고, 과표를 올리기는 그렇고, 보통 외국은 이제 물가 연동해서 과표를 올리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하는 대신 세금, 소득은 가만히 있고 물가는 오르면 이제 명목 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를 이제 막아야 돼. 그 때문에도 우리가 성장률이 꽤 좋았기 때문에요. 결국 택한 게 세율을 이제 1%씩, 2%씩 낮춰주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10%가 6%까지 떨어진 거예요. 20%는 15% 떨어진 거고, 30%는 24%로 떨어진 거죠. 그러나 40%는 일부 35까지 갔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MB정부 이후에 그 세율 인상 요구로 인해서 지금 35, 38, 40으로 애매하게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단순화하고 또 이렇게 낮아진 6%, 15%, 24%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저소득 세율을 올리면 어떡하냐고 하실 텐데 물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6%는 100억을 벌던 1억을 벌던 1,200만 원 이하 소득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소득도 6%로 한다는 거거든요. 1,200만 원 이하 소득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처음 1,200만 원은 6%로 하고 그 다음 4,600만 원까지 15%로 이런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정소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우리가 중간과표 이하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낮고 보통 세율 예를 들어서 20% 정도 이 정도는 내야 된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평균 임금의 몇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낮춰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소득도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과세할 때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빼주고 저렇게 빼주고 뭐 반발 오면 또 빼주고 박근혜 대통령 2014년인가요? 그때 13년에 이것도 이제 하자. 그때는 뭐 거의 세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스톱되고 심지어 기재부에서 뭐 비공식적인 발언입니다만 법인세 올리지 않은 발언이 기재부 내에서도 나왔었어요. 이제 BH에서 막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소득 같은 거 1차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정상화하자. 막상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1년 동안에 거의 누더기가 돼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2년 전에 또 한 번 더 과세가 유예가 됐고 그 다시 과세가 되는 게 내년인데요. 이거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요구가 지금 오는 거죠. 정상화해야 된다. 너무 약화됐고 너무 복잡하고 불형평성이 심하고 전월세 간의 차별이 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코렉트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일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은 이제 비과세하는데 그게 맞냐. 그래서 3억 이하 두 채까지는 이제 비과세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전세도 3억부터 과세하는데 왜 그러냐. 월세도 두 채부터 과세하니 그렇게 해라. 다 이게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필요 경비 60%를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높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40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분류과세인 경우에. 그런 거 다 하향 조정하거나 없애거나 또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만 그걸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은 정부 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가구 1주택 그 높은 양도세 감면율 9억까지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9억이 넘으면 그 비율로 내 집값이 18억이다. 그러면 50% 정도는 빼주는 건데요. 그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0년까지만 보유하면,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여러분 뭐 거의 낼 세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도 내는 세금이 있다면 정말로 고가의 주택이고 정말로 옛날에 산 집이 그동안 엄청나게 이제 값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근데 지금 이자율이 뭐 거의 1, 2%대인데 이 정상 수익률 정도를 빼고는 저희들이 이제 비과세에서 제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9억 초과만 과세하고 있고 또 그 넘는 부분에서 80%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다른 세금에 비해서 형평성이 상당히 이제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연 3% 정도면 충분히 많이 주는 거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 9억까지는 1가구 1주택의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80%까지 너무 많고 절반까지만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산과세가 포용성장체제에서 중요한 세목이라는 거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똑같은 제목의 OECD 보고서를 보면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 설계인데 텍스 디자인은 텍스 리비전은 뭐 매년 하는 거고요. 텍스 리폼은 이제 적어도 개혁이라고 부르는 단위죠. 텍스 디자인은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하자는 뜻이에요. 앞에 거 다 무시하고 리폼은 앞에 형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디자인은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구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편입되면서 세제를 만들 때 그때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멀리스라는 사람이 대학자가 글로벌 금융이 오면서 뭔가 잘못됐다. 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썼죠. 그걸 그대로 이제 OECD가 받아서 나온 거에 보면 결국 포용성장은 성장과 분배의 밸런스를 잡고 과거의 성장 위주였기 때문에 이제 결국 분배를 더 강조하는 이런 관점인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재분배 효과가 노동소득 과세, 소득세 다음으로 좋아요. 높을 수밖에 없고요. 효율성 관점에서는 1등입니다. 이게 뭐 조세 정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을 어디 숨길 수도 없고 빼돌릴 수도 없고 집을 부실 수도 없고 땅을 지구상에서 뭐 날릴 수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세를 싫어하는 겁니다. 재산세는 조세 회피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당할 수밖에 없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조세장은 가장 강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부가세는 뭐 편의점 갈 때마다 조금씩 내는 거고 담배세는 담배 필 때마다 한 개 피실 필 때마다 조금씩 내는 거고 근로소득세도 월 조금씩 떼어갑니다. 모르게. 근데 재산세는 한 번에 뭐 이 다음으로 물론 평생 한 번 내는 상속세는 정말로 내기 싫죠. 그죠? 정말로 이건 조세 저항이 강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는 세금인데 여하튼 자산과세는 포용적 성장체제의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적합하다. 지금 종부세 논의가 올해 많이 있었고 했지만 상당히 강한 처방이 또 2차 종부세 개편에서 나왔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토지 위주의 재산세 종부세 나누는 것도 이제 합치고 토지 위주의 자산과세로 갈 필요가 있다 보고 사업용 건물은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인간의 투자거든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예보 건물 빌딩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땐 이 땅을 보건대 한 7, 8천억 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 건물 값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20년 지나면 감가상각 제로가 되고 다 땅값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만 매겨도 충분합니다. 이 건물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뭐 내장 봐야 되고요. 이거 평가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GIS로 뭐 드론으로 다 하면 땅은 그리고 시장 거래 가격 나오면 땅은 뭐 정확하게 평가되고 쉽게 평가되고 땅 가치가 대부분인 거거든요.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토지를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업용 건물은 조율과세로 충분하다. 주택이 이제 저희는 문제인데 한국의 그런 특수한 상황을 벗어난다면 주택은 보유세 위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주택은 어떻게 매길 거냐? 주거 서비스를 창출하는 수단이거든요. 경제학에서 볼 때는. 주거 서비스 개념에서 과세를 운영하자. 즉 높은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강남이죠. 길 좋고 쇼핑센터 가깝고 약속하면 다 강남이고 파락군 있고 그럼 거긴 높은 주거 서비스니까 높은 거예요. 렌트가 높잖아요. 그러면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가세를. 여러분 우리가 호빵 하나를 먹어도
부가세를 냅니다. 근데 가장 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서비스를 구입할 땐 부가세를 안 내요. 면제예요, 지금. 그게 과연 맞느냐? 형평에도 맞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세, 주거 서비스를 구입할 때 내는 소비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를 팔았다. 내가 집 여러 채고, 주거 서비스를 내가 팔았다. 임대소득이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적정 세금이 부과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집을 이제 투자 수단으로 보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감면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점점 시간이 가서 시장 실패 보완에서도 외부 효과 문제는 이제 환경에너지세가 지금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독점 시장 폐해는 이제 제가 초과 이윤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환경세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LNG 세금을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했어요. 이 유연탄과 LNG의 사회적 비용이 유연탄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유연탄 세금이 낮아요. 그러니까 LNG를 낮추는 방향으로 감세 선물을 줬는데 저희는 반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걸 감세를 하냐. 유연탄을 올려라. 그래서 사회적 비용의 비율을 맞춰라. 그렇게 정하고 싶고요. 수성용 에너지는 지금 정부가 경유세 올렸다간 엄청난 조세 저항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안 합니다만 적어도 50원 이상 올려서 휘발유와 경유세 간의 비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아무도 정부에서는 주장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니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 지금의 법인세는 소득의 규모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내가 10조짜리 공장을 세워서 5천억만 벌면 최고세율을 내야 돼요. 10조 투자해가지고 5천억 벌면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1,000억 투자해서 5천억을 벌었다. 1,000억 투자해서 2천억을 벌었다. 엄청 버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소득의 규모가 단순히 내가 투자한 금액과 무관하게 실현된 소득으로만 보는 게 맞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초과 이윤세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단순히 소득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투자된 자본에서 나왔어야 될 정상 수익을 뺀 부분, 그걸 우리가 초과 이윤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이고, 보통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필요한 세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득세로 완벽하게 거두면 되니까. 근데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쟁여 놓으니까 소득세까지 과세가 안 와서 소득세로 하면 38%인데 이게 법인세 지금 20%니까 불안정 과세거든요. 그래서 법인 단계의 세금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이 많지만 경제학자가 유일하게 법인세 부과를 찬성한 이유는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일 때였습니다. 독점 기업은 그 이익이 자신의 생산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단계에서 선과세할 수 있다. 비록 60년대 이론이긴 했지만 경제학자들이 법인세를 찬성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윤세를 주창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법인세는 전통적으로 지금의 소득에 대해서 매겨지고 있죠. 정상수익을 뺀 거에 대해서만 매긴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에 대한 예고 효과가 없고 자꾸 빚을 쓰려는 효과도 없어지고요. 재밌는 거는 멀리스 말고도 보도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시장주의자죠. 아우어박은 반대입니다.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재정학자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중도 보수 진보인데 이 이윤세 방식에는 모두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도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가 포용적 성장 체제의 아주 핵심적인 그 테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법인세도 맨날 최고세율 갖고 싸울 게 아니라 현재 법인세 체제 하에서 자꾸 누진성을 강화하는 식의 논쟁, 소모적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법인세 과세 기반을 바꿔보자. 합리적이고 또 공정하게. 그리고 누진세를 하는 건 그럴 수는 있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적 지대는 보수주의자들도 지대 추구 행위를 근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당연히 특혜 이익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도 과세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좀 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 완화가 더 경제적 지대를 없애는데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근데 이 제도는 이미 상당 국가에서 실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실현하려는 국가 있고 거의 이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에서 자기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거기다가 뭐 10년 장기 국채 이자를 곱해서 정상수익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중소기업한테는 좀 더 많은 정상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세율 체계가 지금 3단계인데 이것도 하나로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초과이익이 낮다면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같은 세율로 세금 과세하는 게 큰 저항이 없어야 합니다. 원래는. 하지만 뭐 2단계 세율 같은 것도 써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참조해 주시고요. 만약 그 이윤세를 도입한다면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모든 불필요한 투자세액 공제는 다 없애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윤세의 최고 세율을 조금 인상하는 것까지 하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담이 이제 중간하고 최고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아래쪽은 소득이 낮은 쪽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세 포용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비전 5개의 원칙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종합소득세의 기본 근로소득 공제에서부터 초과이윤세의 나중에 그 효과, 세수 효과까지 시뮬레이션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토론입니다. PPT를 활용하신다고.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더군다나 토픽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혁신적 포용 성장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것이 아니었었나. 라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내용이었었고 또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더 혁신적일 수 있었고 좀 더 포용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제 토론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용 성장의 개념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컨이 우리가 소위 유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강자를 약하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동안에 이제 갈레츠키가 자본주의 4.0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4.0이 나오면서도 사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격차 문제라든지 또 정부와 시장 간의 협력,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민간 부분을 자꾸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존재의 쇠락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자본주의 4.0 이후에 앞으로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했다고 성공을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부족했다는 인식하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포용적 성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소위 지금까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좀 더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저 나름대로는 기부, 단순히 주는 것과 또 나눔 혹은 더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것을 좀 더 관심을 둬야 되고 그것이 이 정부가 앞으로 가야 할, 또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리 기업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그리고 기득권 없는 사회경제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조세제도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발제자 김 교수님의 생각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다른 그 보이스가 나올 수 없는 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과거의 조세 정책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 많은 부작용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작용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자꾸 부작용이 연속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엉뚱한 제도로 나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의 그 한편에서는 정부의 편의주의라든지 국회의 권위주의라든지 혹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성장 중심의 조세 정책보다는 분배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으로 전해야 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아울러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좀 더 경제적 합리성하고 행태주의적 대응.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행태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한 국민들을 단순히 한쪽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있어야 고려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하고 고령 사회에 따른 조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세 정책들은 상당히 고령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 특히 고령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자들을 불편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결국 이들을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정부 지출 혹은 조세 정책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eft behind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현재 추세에 따라가지 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조세 정책의 원칙을 뭐 몇 가지 설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 무역 의존도가 100% 넘는 나라에서 우리가 아주 거꾸로 된 정책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낮은 상태에서 인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국민 계세주의가 더 오히려 거꾸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기업 부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국내적으로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또 하나의 더 큰 기업들, 뭐 소위 글로벌 기업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화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세 비중의 증대를 통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부담과 그들이 받는 혜택과의 리모트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요구만 하고 있고 세금 부담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지출형 복지제도의 세제 개혁이 필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소득층을 포용하는 조세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최근에 소득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층만 세제 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은 세제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위 네거티브 인컴 텍스, 즉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주자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조세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큰 소득 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랜드 푸어라든지 아파트 푸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바로 노인층에 관련되는 문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제 집을 팔고 나가라고들 뭐 극한 그 정부의 보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결국 아파트 유랑민밖에 전락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어렵게 되면은 그것도 결국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병을 좀 주지 말고 약도 좀 안 쓰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소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거버먼트가 됐으면 좋겠다. 제너레이션 거버먼트가 아니라 그 페이에즈고 식의 거버먼트가 됐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세대의 문제는 스스로 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뭐 간단히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혁신적 포용 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혁신적 포용에 대한 문제는 복지국가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조세 지출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화라든지 직접세와 간접세 간의 조화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청년 실업과 중년층의 명예퇴직이라든지 고령자 노후라든지 가계부채 이자율 상승을 어떻게 조세 정책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기업 부문 분묘를 간단히 말씀드려 초과이윤세 도입인데 이 초과이윤세 도입, 초과이윤의 개념을 우리 과연 그 받아들일 수 있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흔히 이제 독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가 생각해서는 독점의 문제들은 사실 민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노폴리스 컴피티션의 기업들도 있고 컨테스트 마켓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윤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독점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시장 형태로 보면 매우 다기화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지대 환수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러한 그 총액, 뭐 규모별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관계라든지 물적 생산 기업이든 지적 생산 기업 간의 관계라든지 기업 부문과 비기업 부문 간의 관계에 대한 형평성을 우리가 더욱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제도의 개혁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효율성을 지향을 해줘야 되는데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세금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사실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족한 세수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조세 정책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업 부문이 정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은 최저한 세율의 인상을 통한 뭐 개선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업들 뭐 혁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기업 간의 칸막이를 이제는 파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기업 부문에 있어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 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기업 부문에 대학에 대한 기부 혹은 이러한 그 액티비티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뭐 사실은 대학 기부금뿐 아니라 바로치고 기부금 입학까지도 이제는 허용을 해서 기업들이 대학에서 결국 인재를 수혈받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의 최고의 블룸버그의 케이스를 봐서도 이러한 그 유인들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한 혁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책 분리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거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적용 문제는 결국 이게 그 세입자들의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혁신적이지만은 한편으로 보기에는 뭐 궁극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 서비스의 공급자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장 그 퍼블릭 프라이빗 믹스가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40뭐 평방미터 13평짜리거든요. 13평짜리에 들어가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를 키우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더 힘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 사업이나 이러한 주택 세시 혜택에 있어서 평수의 문제는 이제는 좀 배제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두 잔의 세 잔을 가지면 거기에 합당한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소위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요. 뭐 뚱딴지같이 모기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복이지 제도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다양한 그 연금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청년들을 위한 모기지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먼저 집을 갖도록 해야 가정도 갖고 자녀도 낳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금융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한 10년, 20년 돼야 비로소 첫 집을 장만하는 이러한 시스템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정이라든지 그러한 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명히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면 분명히 미국의 그 금융 2008년대 모기지 사태가 났듯이 분명히 사고가 나긴 납니다. 그러나 그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될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다소 위험이 있겠지만 모기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포괄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뭐 일부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은 완전히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치적 행위에서 합리적인 세정을 확립해야 될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표 구간의 문제는 물가연동제를 도입을 해서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최근에 일본의 소비세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성공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우리가 세수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이고 더 포괄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복지지출 제한을 세제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조세 지출 문제도 뭐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조세 지출 문제는 각 분야 산업 부문에서 이거 생명을 걸고 만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없애게 되면은 아마 산업 부분에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적응할 시간을 기업들은 갖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의 문제는 조세 수입에 그러니까 그 세수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어떤 점에서 토론을 넘어서 새로운 원칙을 세우시고 또 거기서 초과 이윤세뿐만이 아니라 세제 감면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무슨 소리냐, 그것이 중요한 산업 정책인데 거기다 과표 구간을 물가 연동시키자, 부의소득세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아주 획기적인 안을 많이 평가를 겸해서 주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기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찬 조세연구원장님, 좀 토론. 제가 자료를 특별히 준비를 못해서 오늘 김우철 교수님의 발표자를 중심으로 토론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으로 이 정부의 기조인 포용적 성장에 맞춰서 조세 정책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자료에 보면 세제 개편의 방향으로 5가지 정도 방향, 이제 목적이라고 할까, 목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 소득 재분배, 효율성,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 그리고 합리성과 투명성, 이런 이제 5가지 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한 5년 혹은 뭐 더 거슬러 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목표를 쭉 나열한 걸 보면 사실 이 지금 오늘 김우철 교수님 제시하신 5가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항상 존재했었고요. 다만 큰 제목이 포용적 성장이니 아무래도 그 제시하신 5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 정도가 더 중요하게 강조화되는 내용이 앞에 2가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도 이제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충분히 포용적인가 조세 정책이 하는 것은 이 뭐 목적을 제시한 것보다는
뒤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런 점에서 충실한가 하는 거로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없을 텐데, 오늘 제시하신 내용들이 보면 저는 이것이 충분히 포용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시하신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하는 내용이 있고, 또 환경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것에 집중해서 임대소득, 그리고 주택 양도 차익 과세,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 부분, 그리고 보유세 정도이고요.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산과세 부분의 내용들, 상속세, 그리고 주식 양도 차익,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포용적 그 성장하고는 방향이, 맥락이 좀 다른 방향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세 말씀해 주신 거는 뭐 교정세로서의 환경세 역할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또 발표자께서 스스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화물 운수업자들의 그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정부로서도 고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한 고심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교정세로서의 환경세를 주장만 한다면 그것이 이 포용 성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소득 관련돼서도 우리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것은 그 어떤 혜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시장에서 진행 상황을 보면 사실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그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국은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 확대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많은 규모의 새로운 주택, 신규 주택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공급이 되었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임대 사업자들의 몫이 되었고, 이것이 새롭게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 집을 가지게 된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많이 준 것 때문에 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발표와 토론하신 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견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빠진 부분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주식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소득세의 여러 종류의 소득 중에서 배당 소득과 주식 양도 차익이야말로 가장 그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상위 1%가 가져가는 배당 소득이 72% 정도, 전체 배당 소득이 72%가 상위 1%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상위 10%가 가져가는 게 한 96%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주식 양도 차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과세, 이거 높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세율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정상화하자는 얘기 정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 들어 있으면 이것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정책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얘기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속세가 우리가 상속이 이루어지는 전체 건수의 약 2%밖에 실제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 또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 공제에도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우리는 그 상속에 이르기 전까지, 즉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그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 실현된 이루어진 가치 증가 부분, 즉 미실현 소득, 이 부분이 상속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훌쩍 뛰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없는 것처럼 사라지면서 상속세만 일부 내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혹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 없애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 없애면은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없애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제대로 과세되면 실제로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그 세금 액수만큼은 상속 과세 표준에서는 빼주고 나머지에서는 상속세를 다시 내는 그런 이제 두 번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세금이 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부분들 우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효율성 혹은 이 체계 자체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만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이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게 이제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과 이윤세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초과 이윤세라는 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놔두고 하여튼 두 가지 문제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굉장히 남용될 소지가 많고요. 왜냐하면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자기 자본을 계산해서 자기 자본의 몇 %를 일괄적으로 비용으로 공제해 준다고 하면 실제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굉장히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올리려는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세금을 그걸 통해서 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과세 당국에서 제대로 과세하기가 힘든 아주 그 행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그 자기 자본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것은 기업이 사실 그 이상으로 그 누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타인 자본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그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율만 제공하고 이자만 제공하고 남는 부분은 다 그냥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본 가진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자기 자본 몫으로 귀속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시기라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처럼 이자율이 낮은 시기라면 타인에게 줄 몫도 실제로는 자기 자본의 몫으로 다 돌아가서 거기에 그 이익이 쌓여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다시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 어떤 그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사실 그 법인세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앞에서 그 재벌개혁 얘기도 했지만 재벌개혁에서는 기업 집단 간의 문제를 얘기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기업 집단이 아닌 단독기업이라 하더라도 단독기업에서 대주주와 기업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그 어떤 유착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두 가지가 법적으로 다른 주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이상한 관계라서 대주주가 기업이라는 법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그 기업의 어떤 자산 혹은 그 물질을 남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정부가 제공한 R&D라든지 SOC라든지 아니면 교육 투자를 통한 인력이 교육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인력이 기업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결국은 국가가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근로자 개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청기업, 지역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소액주주가 참여하는 굉장히 어떤 집단적인 그 활동을 하는 데인데 경영자, 대주주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그 커다란 팀의 팀 리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팀 리더가 그 참여자들을 다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이 가치 창출한 몫을 나눠 갖는 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대주주하고
대주주가 자기 몫을 너무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물론 대주주가 가진 어떤 그 제도적인 힘, 그리고 시장에서의 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그것을, 그런 힘을 좀 과하게 사용하게 허용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법제도적으로, 뭐 법인세법은 그 중에 뭐 하순일 테고요.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해결돼서 고쳐져야만 이 그 대기업, 그러니까 대주주가 다른 사람들의 목, 즉 소액주주나 하청기업이나 이런 몫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으라고 보고, 그런 것이 개선이 돼야만은, 그런 것이 잘 개선이 되면,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대주주가 어떤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기업을 잘 운영해 가면, 그때 가서 사실은 법인에 대한 그 세금의 감면이라든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도덕적인 기반이 이제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법인세에 관한 논의를 계속 더 진전시키는 것, 우리 그 토론자께서도 이제 법인세 인하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러기에 적절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이 아주 열띠어지네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이라면 사실은 여기 빠진 내용들이 제법 있고, 여기서 주장한 법인세, 초과이윤세도 기존 자본에 거기다가 추가 세제 혜택까지 주는 셈이라면 그 전제 조건이 과연 갖춰졌느냐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 어렵지만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너무 다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 김원식 교수님 상당히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네거티브 텍스는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권의 책을 제가 아직은 쓸 군번도 못 되고, 오늘 발표는 이제 대표적인 몇 개 제안 드린 건데,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는 공제감면 조정하고 세율 체계 조정하고 나아가서 소득세로 가보자. 근데 기본소득에 대한 저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아직도 저희 세금으로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EITC가 뭐 변형된 형태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올해 많이 올렸지만. 그래서 그건 적극 제가 포용적 성장 체제 소득세 개편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세 정책으로 실업 해결하고 노후 해결하고 가계대출 해결해야 한다는 건 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용서해 주시고 그런 조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 세입을 걷어서 지출을 이제 재정 정책으로 할 때 고용 활성화나 노후 보장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재정 정책이 나와서 지출을 이제 충분히 적정 지출로 갔다면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적극 재정 투입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초과이윤세가 형평성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뭐 충분히, 이게 이름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재정학에서 쓰는 이름은 자기자본 공제제도인데요. ACE, 그러니까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인데, 자기 주식, 자기 자본에 대한 정상수익 빼주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적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불리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윤이더라도 혁신적인 성과, 특히 기술 개발, 지식 재산권에 기반한 이유는 저는 저일과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패턴트 박스 방식이죠.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당연히 지적을 받은 것 같고요. 세제 혜택을 어떻게 다 없애느냐, 기업한테. 산업정책인데 주요한.
근데 이제 자기자본 공제란 건 뭐냐면 자산을 늘리는 것, 즉 투자죠. 투자의 모든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공제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비용을 다 빼주는 거죠. 공장을 지었다, 자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정상 수익 빼주는 거니까 투자세액 공제를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빼주는 게 아니고 높은 비중으로 일반적인 모든 비용을 다 빼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게 셀렉티브한 어떤 산업 정책을 안 하는 것뿐이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왜곡을 없애주는 거다, 투자의 왜곡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유찬 원장님 충분히 포용적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제가 100% 받아들이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경유세 인상이 화물 트럭을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는데 경유세를 걷어서 저는 그 화물 트럭을 천연가스나 수소 트럭으로 바꾸자는 이제 주장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실을 수는 없었고 임대 사업자 감면을 확대해 주자는 게 아니라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말씀이었고요. 다만 기본 공제를 이제 임대 소득 사업자한테 좀 제한해 보자는 건 뭐 모두에게 주지 말고 그나마 이제 그 존재가 일부 인정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만 현 400만 원, 200만 원 낮춰서 주자는 말씀이었고, 상증세는 저는 뭐 확대하자는, 세율은 좀 낮춰도 상증세 세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혀보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넓은 세원 낮은 적정 세율이라는 건 높은 세율도 지금 뭐 낮추고 일부 세대 0.1% 1%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는 상속세를 좀 더 낮은 그 아래 계층, 예를 들어서 상위 한 20%에도 부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면 내년에 또 이런 포용적 성장 기회가 있다면 더 준비해서 나머지 테마들도 제가 하여튼 공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과세는 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전면 과세 필요하고요. 법인세 기업에 충분히 도덕성을 갖추어야 이런 감면을 주던 뭐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의 도덕적 기반과 조세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고요. 죄송하지만 중간 휴식이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10분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